안녕하세요, 남자익입니다. 오늘은 우리 채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이 지식은 유익한데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을 고품격 농업 시사 토크 농업 속으로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포맷에 나올 게스트가 없었거든요. 두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량 박사님부터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저는 정보출연연구소에서 농업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이주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스만 데일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상토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우라고 합니다. 오늘 그 고품격 그 농업 시사 토크 농업 속으로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재우 대표님이 누구시냐면 클라스만 데일만의 북동아시아 대표세요. 오, 높으신 분이네요. 네네, 여기서 북동아시아라 함은 한국, 일본, 대만, 홍콩을 총괄하는 대표님이신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 농업 현장이 농기자재를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한 과금, 수금이 이렇게 수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시장 경제 내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그 한국에서 원래 지사장을 하시다가 탁월한 성과를 내셔서 그 북동아시아 대표까지 가신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시장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민간의 눈으로 이런 걸 우리나라 농업 현장을 봤을 땐 어떠한 렌즈가 있는지 사실 이제 이런 걸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분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요. 그 클라스만 데일만이라는 회사는 독일의 모기업이 있는 회사고요. 전 세계의 110여 개국의 피트모스, 코코피트, 펄라이트라고 하는 상토 원재료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급하는 세계 최대 원재 공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왜 식물 키울 때 아무 흙이나 그냥 가져다가 식물에다 심는 것이 아니라 뭐 피트모스라든지 코코라든지 펄라이트라든지 이런 상토 원재료를 믹싱을 적절히 해서 상토, 그러니까 안전한 그로잉 미디어라는 형태로 식물들을 키우잖아요. 그 식물들을 키우는 그로잉 미디어를 다양한 나라에 안전한 원재료의 품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가 111년 된 회사고요. 전통 있는 회사네요. 네네, 그럼요. 111년 동안 망하지 않았으니까 의미 있는. 예. 고품격에 굉장히 적절한 단어 선택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잠을 주무시려 하다가 갑자기 네. 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확 드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잠 좀 깨우는 역할을 하고 갈 수 있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상토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제 농민들은 외국 상토를 쓸까?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상토 회사가 꽤나 많습니다. 많죠. 여러 회사들, 회사 이름을 제가 여기 따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이 우리나라 상토 회사들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 그 원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상토의 원재료는 주로 피트모스, 코코피트,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펄라이트는 중국에서 오고요. 버미큘라이트도 중국에서 오죠. 코코피트는 인도에서 오고요. 피트모스는 북유럽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토 회사들은 사실 원재를 딜링하는 회사가 아니라 원재료를 싸게 사와서 믹싱하는 회사, 그러니까 믹싱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클라스만 데일리만은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원재를 직접 채굴하고 네. 직접 생산하는 그런 원재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이 좋은 건가요? 가격이 싼 건가요? 품질이 안정적이죠. 예를 들면 코코피트 같은 경우는 몬순 시기 6월 달부터 12월 달이 지난 그 6개월 동안 코코피트를 필드에서 말려야만 패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려가지고 패킹하는 게 그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원재를 직접 딜링한다는 건 말려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원재를 먼저 확보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중 돼서 이제 그냥 원재를 믹싱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수입사들은 원재가 충분치 않을 때 저렴한 품질,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원치 않은 품질들도 어쩔 수 없이 사게 되고 그런 걸 믹싱하게 되는데 상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우리가 종자를 파종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본다면 안정성, 그 다음에 지속성, 그
그다음에 균일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균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원재의 확보가 우선이거든요. 원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믹싱한다는 것. 이것이 그 균일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당히 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외국 회사의 대표답다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상토 회사잖아요. 네. 상토 회사가 가장 많이 상대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종자 회사 같거든요. 고객이 아마도 네. 농민일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종자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네. 어디가 많은가요, 고객으로는? 저희가 한국에 직접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벤츠 회사도 직접 딜링을 하지 않고 뭐 한성자동차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코롱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저희도 한국에 이제 법인 형태에 있는 업체를 저희의 파트너로 삼고 이제 고객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파트너가 이제 뭐 한국화해농협이라든지 어떤 특정 종자회사라든지 종자회사 두 곳과도 하고 있고 트레이 회사, 트레이를 만드는 회사도 저희 고객이고요. 사실 박재호 대표님이 특별하신 게 농민 교육을 엄청나게 하시거든요. 근데 농민 교육을 주로 이제 우리나라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하세요. 근데 사실 농민 교육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특히 저도 이제 몇 번 했는데 네네. 너무 힘들어요. 저는 농민 교육을 거의 가지 않습니다. 아, 또 농민 교육에서 스타 강사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 농민들의 그 궁금한 부분, 특히 돈 버는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돈 버는 데는 도움이 전혀 안 되죠. 네, 방해가 안 되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저도 없어가지고. 마찬가지고요. 인기가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그 농민들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하시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강의를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뒤에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짧게 주시면 또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클라스만 데일만에 9년 전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한국지사장으로. 근데 한국의 농민들은 상토를 선택할 때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 물을 산다고 해봐요, 농민이. 그럼 이 물을 살 때 선택의 기준, 뭐 어떤 제품을 살 때 선택의 기준이 항상 있어요. 뭐에 의존해서 사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영업사원이 믿을만하면 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농민들은 영업사원 포함해서 모든 회사 직원들의 말을 믿질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10몇 년간 20년간 속았거든. 아니 제가 유통에 대해서 몇 번 다뤘는데 네. 유통에 대해서도 전혀 안 믿으시더라고요. 안 믿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전혀 안 믿으세요. 안 믿어요. 일단 농민들이 왜 안 믿냐? 와가지고 이거 뿌리면 예를 들면 이거 뿌리면은 진딧물이 한 방에 간다는데 꼭 진딧물이 돌아다니고 이거 뿌리면 안 익던 포도가 익는다 그러는데 포도가 안 익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 세월이 10년 20년 쌓이니까 누가 와서 이건 콩이다 하면 그건 콩일 리가 없다 팥이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토를 이제 부임해가지고 상토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상토가 좋습니다 했더니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한 게 농민분들께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좋다가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토는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알려드려야겠다. 이걸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홍보가 아니라 교육이어야겠다. 근데 교육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말고 농민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농민들은 뭐가 궁금하실까 여쭤봤더니 목적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딸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딸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뿌리를 더 만들지. 뭐 아주 몇 가지가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자 회사에서 제 첫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종자 회사에서 커리어, 그 다음에 제 사업체 할 때의 그 커리어,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회사가 좋은 게 교육을 자주 시켜줘요. 그러니까 뭐 와게닝겐 대학교의 코스도 좀 밝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델피라는 곳에서 또 교육도 좀 해주는데 그런 다양한 것들을 제가 모아서 농민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농민분들께서 반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소개한 게 아니라 농민분들께서 궁금한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풀어드렸어요. 농민의 눈높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려다닌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댓글은 별로 안 좋을까요? 유튜브 자체를 안 믿으시는 거죠? 콘텐츠 자체를 일단. 그러니까 농민분들한테 다가서고 농민분들한테 교육하려면 첫 번째가 농민분들이 가려운 데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저희 교육은 항상 농민분들 가려운 데 집중하지 뭐 저희 제품을 홍보하거나 소개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농민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가려워하시나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충분하다고 가정하고 오늘 밤 새울 겁니다 여기서. 밤을 새나요? 일단은
제가 올해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 농가들을 컨설팅을 하게 됐어요. 그 농민들이 원하셔서 컨설팅을 했는데 농민분들 고민이 하나예요. 딸기 뿌리가 너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육묘를 하면 그러니까 4월부터 9월까지 육묘 기간을 하지 않습니까? 딸기 육묘를 키워서 그게 이제 모주로 사용되는데 가는 데마다 뿌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몇 년간지 뿌리가 안 좋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뿌리 밝은제도 써보고 칼슘도 넣어보고 인산도 넣어보고 하는데 뿌리가 제대로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기 뿌리 만들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딸기에게? 물 좀 주면 좋지 않나요? 물만 주면 좋을까요? 바람이 그렇게- 좀 통해야 되나? 바람이 통하면 딸기 뿌리가 더 잘 자랄까요? 그러니까 딸기 뿌리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소장님, 딸기 뿌리는 어떻게 자랍니까? 누가 만듭니까? 딸기 뿌리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아무래도 이제 광합성 산물이 자라는 거 아닌가요? 네, 예, 당이 잎에 있는 당이 뿌리로 내려가 가지고 네. 뿌리가 자라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이게 아주 간단한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장성군에 가면요, 열의 9농가가 차광막을 해놨어요. 아, 자, 차광막을 왜 했냐? 더우니까 했대요. 차광막을 안 하면 딸기가 쓰러진대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노지 딸기도 그럼 다 죽었어야 돼요. 노지에서 키우는. 우리가 여전히 노지에서 육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긴 차광막도 안 하고 햇볕 쨍쨍 받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멀쩡하거든요. 그럼 농민은 왜 차광막을 하느냐? 옆집에서 하거든요. 사실 옆집에 사는 게 제일 믿을 만하죠. 상토를 구매할 때 첫 번째 조건이 옆집에서 뭘 쓰냐입니다. 그렇죠. 네. 영업사원의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요. 네. 근데 옆집 형님이 이거 쓰고 있어요? 그럼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차광막을 해요. 너 차광막 왜 하니? 야, 이거 안 하면 딸기 다 죽어. 다 쓰러지고 잎 다 타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차광막을 한 집, 두 집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지나갈 때 농민이 그 차광막을 보면서 어떤 생각? 아이고, 나도 해야겠구나. 차광막을 다 한단 말이에요. 아, 옛날 우리 부모님 한번 떠올려 보면은 네. 옆집에 뭐를 내거나 하면은 같은 시기에 뭐를 못 내면 안 달랐어요. 네, 그거 저도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똑같습니다. 네. 고추도 원래 5월 5일 날 서리가 와요. 그런데 옆집에 김씨 아저씨가 4월 21일 날 전격적으로 그냥 정식을 해버려요. 그러면 벌써 그 동네 어머님들이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심어야 되나. 맞아.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A부터 Z까지 옆집이 하니까 하는 건데 차광막이 씌워져 있으면 광합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광이 절반으로 꺾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이 없으면 뿌리가 자랄 수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런데 광이 없어서 뿌리가 안 자란 걸 가지고 고민하는 농가분들을 심심찮게 우린 목도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농민분들이 뭘 하느냐? 차광막을 벗기는 건 머릿속에 없어요. 뭐래? 밝은제. 아, 영양제를 쓰는구나. 네. 밝은제가 아. 2만 원짜리냐, 3만 원짜리냐, 4만 원짜리냐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괜히 또 너무 싼 거라서 효과가 없게 생각하시는 거고. 네네. 계속 비싼 걸 사겠네요. 비싼 거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걸 쓰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비싼 걸 쓰면 효과가 있냐? 효과가 생각보다 안 나. 어차피 햇볕을 막아놨으니까. 원인이 이건데. 네, 원인이 그거네. 자꾸 쓰고 할수록 배지에 염류가 직접됩니다. 네. 염류가 직접되니까 뿌리가 잘 자라려면 염류가 좀 낮아야 되거든요. 딸기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염류가 직접되니까 뿌리가 또 더 못 돌아요. 이게 물도 잘 못 먹고. 네, 물 못 먹죠. 네. 양부도 못 먹고. 그래서 3개월을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화아 분화라는 걸 해서 겨울철에 우리가 9월, 10월에 정식해서 꽃을 내야 되는데 화아 분화가 되려면 충분한 에너지가 축적돼야 되잖아요. 근데 축적이 안 되니까 작년에 장성군의 딸기 화아 분화가 일화방이 잘 안 나와 멍텅구리라고 부리는 게 너무 많았대요. 근데 그 모든 게 사실은 그 차광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 왜 안 가냐면은 그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놓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네. 여기서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네. 편차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뭐 규모의 편차, 지식의 편차, 그다음에 뭐 네. 성실성의 편차, 생산량의 그렇죠? 편차가 엄청
네네네. 네. 농민들끼리의 이제 생산량이나 생산 효율의 편차도 크고.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농업 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한데. 네. 근데 농민들이 미투, 그러니까 옆이 하는 대로 나도 따라한다라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업을 하든, 그러니까 내가 상추를 키우잖아요. 그럼 상추 종자가 어디서 왔고, 상추를 키우는데 필요한 질소 인상 가리량은 얼마고, 상추에 필요한 물량은 얼마고, 그럼 얼마의 물을 줬을 때 뿌리가 망가지고, 뿌리가 망가지는 이유가 물 때문인지, 비료 때문인지, 햇볕 때문인지, 청체벌레 때문인지. 그러니까 내가 농업을 행하지만 농업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농업 현장에 가면 편차도 많은데요. 반대로 지식의 편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도 모르실까 하는 그 정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알더라도 일상에 지쳐서 그런 지식들이 뒤로 가는 거죠. 왜 일상에 지치냐. 내 밭에 지금 진딧물이 잔뜩 껴있는데 진딧물약을 쳤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이 동동 굴려지지 사실 광합성을 하는 게 빛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에 의해서 다당류를 만들어서 그게 뿌리로 내려져서 뭐 인산과 질소와 결합해서 뿌리가 만들어진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농사 짓는 사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외국도 잘하시고 국내도 잘하시잖아요. 네네. 농가들의 기술 수준이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농업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럼 현장 농업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네. 관점에서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대답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농민들은요. 그러니까 오늘 춥다 그러면 새벽 2시에도 뛰어나갈 수 있는 내 작물, 내 밭, 나의 것이라는 게 너무 명확해서요. 기술력의 이제 높이보다는 열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내 삶, 내가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강하죠. 네, 그게 너무너무 강해서요. 사실은 기술을 뛰어넘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가서 그 저녁에 눈 내리면 막 가가지고 치우고 새벽 4시에 가가지고 불을 끄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농이 뭐 대농가로 변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소농의 힘을 옆에서 지켜 목도했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기술이 낮지는 않습니다. 전혀 낮지는 않고요. 다만 그 기술을 경험의 축적으로 이뤄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책임감으로 이겨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농민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사실 광합성, 그러니까 호흡작용, 증산작용 그다음 pH, EC 그런 기본적인 그런 재배 기본 전문 지식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아는 농가는 한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우리도 이제 이론적인 건물을 다룰 때 보면은 네. 기본 개념이 약간 엉클어져 있으면 네. 위에 지식이 안 쌓이잖아요. 안 쌓이죠. 근데 그 pH나 EC 같은 몇 가지 개념 있잖아요. 네. 이거 이해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는. 사실 이런 걸 잘 안 하고 맞아요. 나머지 이제 응용 교육을 해버리면은 근본적으로 항상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응용이 안 되잖아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3주 전에도 이제 딸기밭에 갔는데 저희 상토 때문에 이제 우연히 들렸어요. 갔는데 잎이 전부 노란 거예요. 잎이 노래요. 누가 봐도 철 결핍이에요. 그래서 농민이 뭘 하냐면 철을 계속 줍니다. 일부러 더 타서 주고 옆면 시비하고. 근데 문제는 거기 쓴 100%짜리 코코피트거든요. 코코피트의 pH가 7이 넘어가요. 그리고 그 원수 자체, 그러니까 지하수에서 끌어올리는 물에 중탄산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7.8에서 8.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pH 교정 없이 철을 타서 주면 pH가 높은 데서는 철이 이제 흡수될 수 없는 형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농민들은요, 그러니까 철이 결핍 나면 철을 줍니다. pH부터 봐야지.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 기본기가 탄탄한 분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사실 이게 pH, EC만 2개만 가지고 이해를 해도 네. 거의 대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농민 현장에서 그 밭에 가서요. 육묘 키우려면 할 게 많습니다. 잎 가려야 되죠. 물 줘야 되죠. 약 쳐야 되죠. 차광망 열었다 닫아야 되죠. 농민 농업인 일하시는 분 관리해야 되죠. 덥죠. 춥죠. 거기서
철 결핍이 나면 철 결핍이다 하고 입을 따서 들고 가잖아요. 그럼 농업기술센터도 이거 철 결핍입니다. 근처에 있는 그 똑똑하신 농약사 사장님도 이 철 결핍입니다. 그럼 뭐 해야겠어요, 농민은? 철 줘야죠. 그렇죠. 철을 주면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pH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계세요. 어렴풋이. 그런데 거기에 더 문제는 차광막을 또 해놓은 거예요. 뿌리 안 좋죠. 뿌리가 안 좋으면 양분을 줬을 때 월등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까? 또 어렵죠. 그러니까 차광을 해놓으면 증산도 잘 안 됩니다. 증산이 잘 안 된다는 건 양분을 줘도 못 먹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걸 하자고 상대 습도 같은 걸 다 측정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 습도도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습도에 의해서도 너무너무 변화가 심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기성 농업인들, 네. 그다음 기존의 이제 고령이나 네. 이제 이런 농업인들은 이제 그렇다고 치고 네. 실제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들어간 네. 청년 농업인들 네. 그런 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청년 농업인들은 제가 이제 교육을 하러 가보면 정말 티키타카가 잘 돼요. 아하. 정말로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스마트팜 교육을 1년간 이수하신 분들이니까 광합성이 뭔지, 증산작용이 뭔지, 그다음에 호흡작용이 뭔지, 그다음에 습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사실 비료 몇 머리 들어가면 네네네. 이파리가 어떻게 되고 네네. pH, 계산은- EC나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청년 농업인들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죠.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청년 농업인들이 많은 딸기 지역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천에 가면요. 사천에 가면 단동 하우스에 사람이 이렇게 약간 숙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딸기밭이 있어요. 거기 가면 지하수를 끌어올려가지고 지하수를 안쪽에 있는 하우스에 부어서 난방을 하거든요. 수막 재배라고 하죠. 네, 그때 수막을 돌리는데 이 수막을 돌리면 밤새 따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름을 떼서 대포를 쏟는 걸 오전에 한 30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 단동의 토경에서 재배하니까 양액 비료도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 비료도 거의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포로 기름도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딴 딸기는요 저온에서 자라기 때문에 심지어 단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멋들어지게 연동에 2,000평, 3,000평 해서 온도도 맞춰주고 밤새 기름 떼고 pH 맞춰주고 하면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딸기가 크고 빨리 자라는데 잘 물러. 그래서 딸기를 시장에 딱 내보면 20억짜리 유리온실에서 그러니까 연동하우스에서 나온 딸기 값이랑 그 기어서 들어가는 땅에서 재배한 딸기 값이 같느냐? 같지 않습니다. 어떤 게 더 비싸요? 단동하우스 토경 재배. 단동하우스 토경 재배가 더 비싸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20억을 들여서 딸기를 재배하면 실제로 단동보다 더 비싸야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피스를 안 질 수 있죠. 안 질 수 있죠. 네. 생산성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야 되죠.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비단 딸기가 아니어도 그렇죠. 모두에게 모든 일어나는 작물에 문제. 모든 사실 작목에서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네. 모든 농부에게 다 해당하는 말이죠. 그렇죠. 기술적으로 이게 토경 재배 아니고 수경 재배는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훨씬 높거든요. 다르죠. 토양이라는 게 완충이 커가지고 그렇죠. 사실 이게 농사 짓기가 좀 쉬워져요. 맞습니다. 수경 재배는 매번 조절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어느 지역 어느 장목의 청년 농이라 하더라도 네. 미니멈 시설 투자 맞습니다. 또는 옵티멈 최적의 시설 투자를 맞습니다. 한 사람이 네. 돈을 많이 버는 승자죠. 거지. 고급 시설을 갖고 네. 있다고. 20억을 넣어도 1kg에 2만 원. 1년에 3,500만 원을 넣어도 1kg에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딸기가 엄청 멋진 팬시한 시설에서 나와도 1kg에 2만 원, 허름한 데서 나와도 1kg에 2만 원이죠. 그래서 제가 농민들 손을 꼭 잡고 얘기해요. 제발 대출 받지 말고 멋진 시설 짓지 마라. 청년농. 네, 청년농이요. 이미 다 지워버렸잖아, 근데. 그래서 그런데 그 계산대로 따지면 매년 1억씩 갚으면 20년이면 상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우리 남 소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게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고 기후도 다르고 네, 몇 년마다 한 번씩 안 좋은 해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빠지면 계획대로 안 가요. 안 닿아요. 계획대로 안 그러니까 가. 1년, 2년 잘 갚았다고 1억, 2억 갖고 나는데 자빠지는 해에 2억이 대출이 생겨요.
그러면 다시 원상으로 20억입니다. 아, 그걸 정말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 리스크 관리라는 게 네. 농업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리스크 관리하는 거랑 환경이 리스크 관리 안 해주는 거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려해가지고 네. 사실은 세팅을 해야 되는데 해야죠. 그러니까 농업이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심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투자를 할 때 보면 그걸 거의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네. 정부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농민이 한번 충격을 받으면 사실 못 일어나거든요.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자고 이제 재보험이든 뭐든 하면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한 거고 가능하면 이제 농민 스스로가 좀 오래되고 나면은 그런 충격이 오더라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건 10년, 20년 된 농부들은 다들 그걸 체득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다 알고 계시죠. 초기 농부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열 들어오면 열이 성공해서 나가느냐. 그런 구조가 아니죠. 한 가지 더. 그러니까 농민들이 제가 이제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올해 이제 산청에 있는 어떤 장목반 회장님이 저희 상토를 구매했어요. 근데 구매하기 전까지는 얘기가 막 서로 잘 오갔습니다. 구매할 때 되니까 내년에 딸기 따서 상토값을 준다는 거예요. 그 장목반의 회장님 정도 되면 사실은 느낌상은 바로 돈을 지급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열의 9농가는 일단 물건부터 가져다 씁니다. 모종 살 때 외상, 비료 살 때 외상, 비닐 살 때 외상, 농약 살 때 외상 다 외상이에요. 그분들이 외상으로 사고 싶어 사느냐? 그게 아니고요. 돈이 없어요. 사실 농가들이 1년에 한 번 들어오잖아요. 돈이. 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외상으로 쭉 해서 딸기 다 따고 외상값 쭉 갖고 나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오늘부터 내년 9월까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농민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 없어요. 그걸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 돈이 없으니까 농민분들이 어떤 기술을 도입하기도, 농민분들이 어떤 한 걸음 나아가기도, 그 한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나오면 덜컥 내려앉는데요, 가슴이. 우리 일상에서 전기세 받아서 덜컥 내려앉는 분들 많습니까? 사실 돈이 이게 없어요. 농민들 입장 되어보지 않으면은 네. 정말 이해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민이 규모화해야 된다, 농민이 기술을 좀 더 해야 된다, 농민이 뭐 이게 그 정도도 안 되나, 농민이 그러는데 농민요, 여러분들 오늘 먹을 거 없고 내일 먹을 거 없고 항상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힘드니까 지식을 축적하는 일, 그 다음에 내일 무엇을 고민해야 돼,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해야 우리가 또 적당한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또 힘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다 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근에 유튜브 채널 많이 보셨잖아요. 가장 좋게 본 게 어떤 거였어요? 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전 유통을 제일 재밌게 봤습니다. 유통의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요? 저는 그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유통도 많이 경험하시고 하시겠지만 유통에 대한 진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통 문제에 대한 진단이 반듯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진단이 틀리면 뒤에 해법은 당연히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농민이 유통과 관련해서 아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것이 지금 그 유통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유통은 번듯하다. 이제 이런 저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 문제에 나올 때 그 핵심적인 명제가 뭐냐면 그 현장 가격은 얼마인데 네. 소비자 가격은 얼마다. 그래서 현장 가격은 1,000원인데 소비자 가격은 10,000원이다. 9,000원 누가 해먹었냐? 이제 이 질문이 항상 나오면서 중간에 문제가 크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걸 들어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또. 근데 그렇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했었어요.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1,000원에 팔았는데 소비자가는 10,000원에 팔리더라. 그러니까 9,000원이 누가 다 유통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유통비용이고 그 정부는 유통비용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유통비용을 낮춘다고 해봐요. 나는 어떤 도매시장에 1,0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이게 1,000원이 소매시장이 10,000원이 됐어요. 이게 5,000원이 낮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 낮아진 5,000원 누가 가져갈까요? 농민이 이거 5,000원 가져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이게 유통비용이 낮아지고 말고는 사실 농민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소비자가가 낮아지는 것 뿐이거든요. 농민이 만약에 유통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거는
내가 좀 수치 가격을 더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난 2,000원, 3,000원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2,000원, 3,000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잖아요. 2,000원, 3,000원 받으려고 그러면 유통이 문제가 해결되면 2,000원, 3,000원 받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유통과 생산은 별개의 것이죠, 사실. 생산이 관련되는 유통은 도매 시장까지가 우리가 농민이 이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농업 생산자가. 도매 시장 지나가고 나면 이건 별도의 산업인 거죠. 그 농민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쪽은. 이거는 별도의 산업이고 농업보다 더 큰 산업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에 가서 공깃밥을 먹잖아요. 공깃밥 2,000원이고 3,000원 되든 간에 이게 공깃밥이 3,000원 된다고 해가지고 농민이 쌀값이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네. 이 공깃밥이 2,000원이 되고 3,000원이 되고 하는 거는 그 식당의 전략인 것뿐인 거죠. 어떤 쌀을 쓸 거냐, 어떤 고객을 할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밥값을 정하는 거고 원가라는 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수칙 가격이라고 하죠. 보통 수칙 가격, 소비자 가격 대비 생산자가 가져가는 가격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일본, 미국을 간략히 비교해 주시면 대략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은 찾아보면은 되게 그 채소 있잖아요. 채소 같은 경우는 수칙 가격이 소비자가의 25%입니다. 4분의 1. 4분의 1이에요. 25%. 예.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10,000원에 팔리면 2,500원이 농민이. 생산 농민이 가져간다. 사실 우리나라는 사과 같으면은 5,000원 정도에 10,000원에 팔리면 5,000원이 농민이 가져가요. 50%를 50% 농민이 죠. 가져간다. 근데 일본은 사과 같으면은 40%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채소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항상 문제잖아요. 뭐냐면은 그 채소 중에서 배추 같은 경우, 양파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30% 선이거든요. 3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70%는 유통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가지고 정부는 대개 유통을 개선하겠다 하면은 이 30%밖에 안 하는 배추나 양파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40% 50%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사실 이게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높이면은 농가 수치 가격이 높아집니까? 이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걸 듣는 분들도 아마 이 밑에도 욕이 막 달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유통이 계속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왜 그 수칙 가격을 높이는 것을 계속해서 그 정책과 대책의 목표로 만들어서 진행을 할까요? 사실은 농식품부의 목적이 뭐죠? 하나는 농가를 보호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 하나는 물가를 낮추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정책 목표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은 유통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사실은 그건 잘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유통이라는 거는 이미 거대한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쿠팡 같으면은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수십조 투자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쿠팡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자 보다가 겨우 흑자 전환했잖아요. 다른 마트들 있잖아요. 그죠? 이마트라든가 뭐 다른 마트들은 전부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죠? 쿠팡 때문에. 그런 것처럼 유통은 거대한 플레이어들이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도매 시장이든 아니면 산지 유통인에 구입한 것부터든. 그러니까 유통은 이쪽 부분은 이미 효율화되어 있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경쟁하면서 가격을 낮추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고객을 뺏어와야 되니까. 낮출 수 있으면 낮추겠죠. 그러려니까 이제 산지 가격을 낮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도메인을 거쳐가든 다이렉트로 구매하든 낮추고 싶은 거는 경쟁하는 모든 상인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목표겠죠. 그래야 자기들도 경쟁할 수 있으니까. 근데 농민은 많이 받고 싶잖아요. 결국은 이제 힘의 대결이거든요. 농민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근데 농민이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유통이 니들이 문제다. 니들이 낮춰라 하잖아요. 그럼 10,000원짜리가 8,000원 낮아진다 해가지고 갑자기 1,000원 받던 걸 2,000원 올려줍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오히려 1,000원 받던 걸 800원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 현장의 경쟁력, 규모, 그다음에 유통에 개입하는 정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그 유통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많겠죠. 그죠? 그렇죠. 사실 이제 김신벽 대표하고 나와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깨닫게 된 게 어디 부분이었냐면은 김신벽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바로 저번 시간에 나온 거죠. 예를 들어 도매시장 그 중도매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농민들은 보면 상중하라고 해서 분류를 해서 가져가잖아요. 상품은 예를 들어서 10,000원 받고 중품은 8,000원 받고 하품은 5,000원 받아. 그럼 나는 상품을 가져갔어요. 나는 10,000원을 받을 걸 기대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옆 사람 보니까 10,000원을 받았어요. 내 거는 그냥 8,000원, 5,000원에 팔렸습니다. 이게 도매상이 문제라고 할 거 아니면 경매자가 문제라고 할 거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지 이해가세요? 상중하가 고정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농민 입장에서 보면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똑같은 제품이잖아요. 농민 입장에서 왜 내 옆집 거는 10,000원인데 내 건 5,000원인가? 누가 봐도 똑같아. 100% 똑같아요. 품질이.
이해가 안 가죠.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중도메인 입장에서 딱 보면은 중도메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왜 사겠습니까? 자기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팔아야 돼요. 팔면은 중도메인 때 고객이 있잖아요. 그죠? 상품을 가져가는 고객.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고 할게요. 백화점에 내가 100을 샀으면 여기는 20만 보내. 나머지 시장에 마트에 또 한 50 보내고 나머지 시장에 또 보냅니다. 상품은 20만 가잖아요. 근데 상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20을 다 샀습니다. 만약에 상품이 계속 나옵니다.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죠. 왜냐하면 이미 백화점 보낼 물건은 다 끝났어요. 너무 쉽게 설명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중도메인 입장에서는 시장에 보낼 물건만 남은 거죠. 마트나. 이건 내가 8,000원보다 낮은 값으로 사야 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게 8,000원으로 떨어질 때 내가 사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장에 갔는데 오늘은 물건이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이 막 느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이때는 뭐냐면은 갑자기 상품이 시장에 너무 많이 나온 거죠. 농민은 이제 값을 좀 못 받았다고 굉장히 화가 나서 돌아간 거고 시장에서 온 소비자들은 오늘 시장 상품이 너무 좋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른 반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백화점 고객들이 이제 백화점을 갔어요. 오늘은 갔는데 오늘 품질이 왜 이래? 옛날보다 조금 못하네? 가격은 조금 약간 싼 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어떤 날이냐면은 도매시장에서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는 거 단순하게 상품이 적었던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상인 입장에서는 중품 중에서도 일부를 괜찮은 걸 또 구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게 그런 거죠.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 생산 현장에서 상과 중과 하를 거의 일정한 비율로 네. 이렇게 연속적으로 출하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게 더 근본적인 해법이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만약에 우리가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그러면은 내가 상품이 상품 값을 받고 팔아야 되잖아요. 농민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출하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도매시장에 갈 수도 있고 그 이마트 같은 곳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마트는 대개는 중품만 거래를 하잖아요. 아니면 백화점에 직접 직거래 이건 잘 안 하긴 하죠. 사실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도매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도매상들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내일은 상품이 너무 많이 출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늦춰주세요. 이런 조정 기능이 조금만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농업 생산자들이 유통을 불신하거나 아파하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 사실상 중도메인이나 경매나 이 도매 시스템 내에서 그 플레이어들 인하우스 플레이어들끼리의 그 은밀한 관계나 내밀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상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도매시장 상인이 있다고 쳐요. 도매법인이 있잖아요. 경매사가 부정을 저지른다고 상상을 해보면은 이 회사들은 대개 건설회사들이 이 라이센스를 산다고 200억 이상 들었죠. 200억, 800억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1000억대 들었습니까? 몇백억을 들여서 라이센스를 샀어요. 근데 이 라이센스라는 거는 정부가 무효화시켜버리면 이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200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800억이 날아가는 거고요. 만약에 자기 경매사가 이걸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럼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계속 반복된다고 상상하면은 누군가는 알 거 아닙니까? 비밀이라는 게 어떻게 몇 년 동안 계속됩니까? 근데 이 비밀이 만약에 누가 이렇게 밝혀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라이센스가 날아가요. 경매사가 부정을 저지르는 걸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구 같아요? 그 회사죠, 그죠? 왜냐하면 부정을 저지르 이익이 얼마입니까? 꾸준하게 라이센스로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굳이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저는 저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싶긴 합니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농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농업인들이 내는 그 이제 중도메인을 만나서 저녁에 이제 어떻게 소주 한잔 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뭐 어디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그 농가의 수치 가격은 높이고 그리고 물가는 낮추고라는 상반된 목표를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해법은 뭐라고들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주장해오던 얘기거든요. 그래요? 농민들이 협상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네. 협상력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와요? 규모에서 오는 거죠. 규모하고 또 출하하는 그 품질. 물량이 예, 얼마나 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품질이 얼마나 균일하게 구분이 잘 되어 있느냐죠. 네. 그죠? 네. 근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죠. 네. 품질의 균질성과 예, 물량. 품질량. 얼마만큼 양과 질이죠. 양과 질.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고 나머지는 사실 이제 부차적인 것들이 쭉 있어요.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가장 크죠. 그러면은 출하자 입장에서는 물량을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농가 규모가 근본적으로 작아요. 그러니까 도매 시장이 바로 내리면은 판판이 깨집니다. 판판이 깨진다는 얘기는 원하는 건 못 받아요. 똑같은 상품 가져가는데 옆집은 10,000원 받는데 나는 5,000~6,000원 못 받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이라는 걸 농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다. 원래 그런 것이고 내가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신뢰를 쌓을 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똑같은 상품은 똑같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너무 매정하게 얘기했나? 아니요. 저는 실제로 많이 공감하는 게요. 실제로 개별 농가가 규모화가 되고 네. 그 농가들이 조직화가 되면 네. 사실 유통 문제 상당수가 좋아지거나 네. 또 농가의 그 힘이 되거든요. 그게 네. 생산자의 힘이. 네. 그래서 결국은 규모화 조직화를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박 대표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는 게 네네. 어떨까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는 뭐 네. 딸기든 이런 소면적 작목들도 많이 다루시잖아요. 이번엔 포도 이야기 잠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사실 주말이라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갔는데 그 샤인머스켓 2kg에 9,700원에 파는 거예요. 농협 하나로 마트에. 근데 옆에 거봉이 있어요. 거봉 뭐 이제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예전 거라고 느끼잖아요. 거봉이 정확하게 2kg에 2만 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인머스켓 2배 가격을 받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3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샤인머스켓 2kg 가격이 9,700원?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았죠? 상상을 못하죠. 예, 38,000원, 4만 원. 드리면 너무 귀한 포도를 받는 느낌이었죠.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이런 귀한 걸 내가 받아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제 아까 수요와 공급, 양과질 이렇게 봤을 때 공급이 넘쳐나다 못해 포화를 넘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샤인머스켓이. 왜냐하면 복숭아 하시던 분 갈아엎고 샤인 심었죠. 캠벨 하시던 분 갈아엎고 샤인 심었죠. 뭐 자두 하시는 분 샤인 심었죠. 뭐 할 거 없이 거봉 하시는 분 다 샤인 심었잖아요. 지금 그냥 시골에 앉아서 촌부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 채 난 거봉 재배해 이렇게 흘러오신 분이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수요와 공급, 뭐 양과 질,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야 된다, 저렇게 흘러야 된다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는 농업도 시장이다. 결국 시장 안에서 시장 논리로 풀어야 된다. 농업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어떤 무언가를 또 뭐 수치 가격을 좀 올리고 유통 가격을 잡고 유통 가격 잡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유통을 하시던 배추 유통하시던 분은요. 올해는 배추 망에 새 포기가 들어있는 걸 3,800원에 사서 5,000원에 납품을 하는 도메인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내년에는 3,800원 거래해놨는데 3만 원에 사야지 망을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예전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졌다면 요즘엔 기후에 의해서도 정해지고 막 지멋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이제 규모화하고 유통하고 생산자의 힘이 생기면은 우리는 샤인머스켓을 2kg에 2만 원, 3만 원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규모화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네네. 당연히 이제 규모화하는 건 생산비를 낮추고 협상력을 키우는 단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죠. 적정량이 출하되게 만들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우리나라 농업에서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면은 네. 품종에 대한 독점권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 다 심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심지어 독점권이 있어도 옆에서 폭 잘라가지고 들고 가서 심으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시장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켓이 저 같으면 만약에 샤인머스켓 조합을 한 개 만들 거 네. 출하 조합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네네. 여기에 가입한 사람만 납품할 수 있게 재배할 수 있게 하면 어땠을까? 그러면 꾸준하게 샤인머스켓을 키로에 아마 한 10,000원, 20,000원씩 네네, 시장을 낼수 만들 수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네. 수출도 할 수 있었을 거고. 맞아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을 약간 넓히면서 가격을 낮추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조건이 많아지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없잖아요. 없죠. 잘 되는 곳에 그냥 몰려가는 거죠. 몰려가죠. 근데 이거는 이해할 수는 있는데 있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출하자 조합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가격 방하는 어떤 조합 같은 거 없잖아요.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이 바구니가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으면은 중간에 우리가 활동할 여지가 많잖아요. 이 조합 얘기도 제가 참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네. 키위나 네. 파프리카 일부는 네. 저런 조직화가 돼서
출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고 유통 있죠.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죠, 사실은. 그런 그런데 편이죠. 그런 걸 하라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조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렇죠. 네, 자조금도 보면은 농가 수가 너무 많아지면 사실 그렇죠. 어려워요. 물량 조절 같은 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품질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딸기 같은 경우도 조단위 작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걸맞는 조직화가 이루어졌느냐? 사실 또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예를 들면 경북에서 비타킹이라는 품종을 만들었어. 그럼 비타킹만 전문으로 하는 어떤 생산자 조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농가는 비타킹도 심고 뭐 서량도 심고 여러 가지 심을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비타킹은 이쪽 조합에서 출하를 하고 이 품종 자체를 가지고 브랜드화하는 방식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실제로 필요하죠. 그 농업을 크게 하는 나라에서 보면 영농조합 법인이라 함은 또는 농업 그 생산자라 하면 독립된 품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 예를 들면 드레스코 같은 기업들이 지금 잘하잖아요.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같은 거. 그러니까 블루베리 품종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육종하기가 힘들고 10년, 20년 단위가 아니라 거기는 50년 단위로 육종을 해야 돼요. 블루베리가 육종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육종을 해가지고 지름이 5mm짜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 15mm짜리 뭐 킹 블루베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요거를 농민에게 지정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 A 농가, B 농가, C 농가만 주고, 그러니까 A, B, C 농가가 이거를 따서 마트에 납품할 때 5% 수수료를 그 드레스코에 지급을 해요. 그럼 드레스코는 그 5%를 가지고 또 육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 드레스코라는 회사에서는 물량을 조절할 거 아니에요. 물량 조절 당연히 사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가장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되는 게 로얄티 프리 종자를 개발했다. 로얄티 프리 딸기를 개발했다. 로얄티 프리 장미를 개발했다. 저는 정부에서 이런 광고를 자꾸 하면서 하면은 농업은 성장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해요. 소장님, 지금 딸기 농가의 85%가 한 품종을 재배합니다. 서량이에요. 서량이에요. 위험하거든요, 이거. 그럼요. 그러면 정말 위험해요. 내가 정말로 멋있게 막 진짜 팬시한 온갖 그 자신만의 방법으로 특별한 서량을 냈어요. 그러면 그 무너져가는 하우스에 나온 서량과 나의 서량 가격이 같습니다. 서량이기 때문에. 서량이죠. 네, 서량이죠. 네, 같은 사실은 서량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비타킹 나왔다면 비타킹은 그러면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 되는 품질이 있는 것이 어떤 포장에 쌓여 가지고 출하됩니다. 이 신뢰가 쌓이면 그 시장이 형성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요. 그것만큼만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거 넘어서는 순간에 사실은 이게 가격이라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개별 농가가 규모화되고, 그러니까 개별 농가가 유통을 잡고, 저는 그 개별 농가 삶 속에 들어가면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큰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개별 농가가 규모화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품목마다 다른데 딸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직원을 몇 명 가지고 있을 경우는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좀 경영이 좀 어려운 문제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 부부가 할 경우에는 1,000평, 1,500평 정도가 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것도 약간 맥스죠. 그냥 네. 그게 맥스죠. 제가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유통 대책이라 함은 그 유통만으로 해결은 안 된다. 농민들이 유통 대책이라고 하면서 슈퍼 가격이 얼마인데 나는 얼마 받았다. 이런 얘기는 농민들이 도움이 안 된다. 슈퍼 가격이 떨어진다고 내 소득 올라가지 않는다. 유통 문제로 하면 유통만으로 해결이 안 돼서 생산 단계의 대책까지 포괄해야 된다. 사실은 농민을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안정적으로 또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생산 단계를 어떻게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걸 위해서 농가 지원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조직화를 할 거고 어떻게 출하 조직을 만들 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품종 전략을 가져갈 거고. 품목별로 유통 대책은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민이 정말로 건강해지고 농민이 정말 잘 살려면 농민은 손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손잡고 그다음에 유통과 손잡고 그런 것들을 품목을 만들어내는 회사와 손잡고 그래서 손잡지 않고 살아남는 어떤 생명체도 없잖아요. 그래서 농민이야말로 정말로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분들의 손을 잡고 같이 좀 나아가야 되지 않나. 사실 농민들이 제일 좋아할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로얄티를 내는 종자를 사라. 너무 좋죠. 그렇게 했을 경우는 뭘 요구할 수 있냐면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너무 좋죠. 제공해달라는 거하고 시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량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마케팅 되는 만큼은 늘려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얄티 5%를 주는 게 아까운 거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로얄티 프리가 돼버리고 뭐냐면은 누구나가 다 재배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무한 경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농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5%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품종이 보호되는 겁니다. 그 보호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품종, 그러니까 샤인머스켓 그 다음에 품종이 나올 땐 반드시 로열티가 지불되도록 농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품종이 보호되고 그래야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사실 품종이 보호되는 농가들만 이렇게 연합을 하면 네.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되거든요. 맞아요. 시장을 개척해가지고 상인들하고 딜을 할 수가 있고 맞습니다. 유통 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고 그럼요. 이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안 되고 모든 농민들이 다 재배하는 품목은 이거 참 힘들어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짓다가 이제 짓다가 그냥 농사를 짓다, 우리의 먹거리를 짓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짓다를 넘어 찢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찢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민을 좀 찢어내고 네. 우리가 일상에서 돈이 없는 걸 좀 찢어내고 그런 것들을 좀 테이블에 꺼내서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짓다가 되길 좀 바랍니다. 사실 처음에 전혀 호흡을 안 맞춰보고 바로 하는 거라 가지고 약간 좀 어색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 이 프로그램이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계속 두 분을 계속 불러가지고 아니면 다른 게스트도 모셔가지고 아주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슈들에 대해 가지고 적나라하게 한번 또 까야 재밌잖아요. 까는 것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또 칭찬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들었다 놨다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재밌는 포맷으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에 나오신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